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계시는 5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한 직장에서만 25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워오셨고 평소엔 큰 소리 한번 낼 줄 모르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이 아버지가 자기 집 주방에서 식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을 해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내리친 건 다름 아닌 냉장고에 있던 수박 반통이었습니다. 쾅, 쾅, 쾅.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을 참고만 살아온 사람이 그날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사연자분은 그날 딸을 위해 휴가까지 내고 청약통장을 마련해주려 은행에 갔었다고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예기치 못한 두 딸의 말과 행동들. 그 하루가 이 아버지를 과연 어디까지 몰고 갔을까요? 또 그날 밤 그가 홀로 흘린 눈물 뒤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과연 회복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사연은 한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사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한 회사에서 25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한눈 팔지 않고 식구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아래로는 대학생인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고등학생인 막내, 이렇게 셋을 키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버는 돈의 10%밖에 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들한테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 된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둘째 딸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려고 저는 휴가를 하루 냈습니다. 자식 앞날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신분증 꼭 챙겨라.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모바일 신분증 있는데 하고 툭 던지듯 대답하더군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귀찮다는 말투에 저는 이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난처한 얼굴로 이 업무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안 되고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일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다시 다녀와야 하나, 잠깐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둘째가 갑자기 의자를 드르륵 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은행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나 필요 없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민망한 듯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 큰 딸이 제 아비를 은행 한복판에 그렇게 버려두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나 필요 없네.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너한테 난 그 정도구나. 필요할 땐 부르고 필요 없으면 등 돌려도 되는 딱 그 정도 사람이구나. 저는 직원한테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은행을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을 벌면서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습니다. 바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바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가족은 3층짜리 오래된 빌라의 3층에 살고 있습니다. 1층 현관문이 워낙 오래돼서 그냥 닫으면 쾅 하고 큰 소리가 납니다. 1층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셔서 큰 소리에 놀라시니 제가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문 닫을 때 손으로 잡고 살살 닫아라. 그것조차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속에 마른 장작처럼 하나씩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낮에 그 일이 그 위에 떨어진 불씨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하루 휴가까지 냈는데 목적도 달성 못했으니 말이죠. 좀 진정하려고 안방에 누웠는데 거실에서 두 딸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이없게
제가 전날 밤에 정성껏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을 누가 다 먹었느냐를 두고요. 네가 먹었네, 아니네 하다가 급기야 서로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도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계신데도요. 우리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냉장고에서 그 수박 반 통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도마도 없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식칼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빨간 과육이 사방으로 튀고 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욕을 하던 두 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아버지가 방문을 여는 기척이 들렸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 부순 수박을 검은 봉지에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처박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에 들린 칼을 내려다 봤습니다.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 것 같았어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말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칼을 들고 과일이나 부수는 걸로밖에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게, 그건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술도 한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데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평생을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구나 싶어서요.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아니, 내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싶고요. 선생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제가 정말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위로부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칼을 드신 건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아요.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잘못한 행동 하나로 선생님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행동은 잘못됐지만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둘을 꼭 나눠서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 마음 쓰이는 건 그 칼이 아니라 그 앞에 25년입니다. 선생님은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참는 걸 사랑이라고, 가장의 도리라고 믿으셨고요. 거기서부터 어긋났습니다. 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는 건 미루는 겁니다. 미룬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고였다가 그날처럼 엉뚱한 데서 한꺼번에 터집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날 부순 수박이요. 그거 선생님이 전날 밤에 손수 썰어서 넣어두신 거였죠. 자식들 먹으라고요. 그런데 그게 싸움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선생님의 진짜 상처가 보였어요. 선생님이 베푸는 정성은 늘 그렇게 당연한 걸로 깔립니다. 썰어둔 수박도, 현관문 살살 닫으라던 부탁도, 휴가까지 낸 그 마음도요.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마치 이 집 바닥처럼 밟고 다니는 기본값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현관문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선생님은 1층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문을 살살 닫으라고 하셨어요.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라는 사람된 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무시당했죠.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서운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의까지 흘려듣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선생님이 정말 화가 난 건 그 지점입니다. 무시당한 게 선생님 한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평생 지켜온 가치까지 같이 무시당한 거니까요. 이제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딸이 등을 돌리고 나갔을 때 그게 그렇게 깊이 박힌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거기에 사랑을 들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휴가까지 내고
자식 앞날 생각해서 간절이에요. 미운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맙니다. 하지만 아끼는 자식한테 무시당하면 그건 화가 아니라 무너짐입니다. 선생님은 그날 화가 난 게 아니라 무너지신 거예요. 그리고 따님의 행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또래는 제일 안전한 사람한테 제일 함부로 합니다. 은행 직원한테는 못해요. 사장님한테도 못합니다. 아빠한테만 합니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길 버리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아빠가 그 아이에겐 가장 단단한 바닥이라서 그래요. 모진 말은 절대 안 무너질 사람 앞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 선생님의 무게를 모릅니다. 제 손으로 벌어서 식구를 먹여보기 전엔 몰라요. 10%만 쓰고 사는 그 절약이 뭔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알아주기를, 사과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바랄수록 선생님만 다칩니다. 사과는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세월이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다들 사는데 왜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은 버리세요. 당연한 마음인 거 압니다. 그래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가족이 거래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돈을 댄다. 너희는 존중으로 갚아라. 가족은 그렇게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받을 때마다 선생님은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무게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통장은 선생님을 증명해주지 못해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선생님이 사람으로 다시 서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가짐 하나를 바꾸셔야 해요. 선생님이 바라는 건 옛날처럼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 건 복구가 아니라 재설정입니다. 어린 자식과 아버지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요. 목표를 그렇게 바꾸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은 참지 않는 연습입니다. 화내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게 거슬릴 때 그 자리에서 짧게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도 안 맞추고 대답하면 아빠가 말할 땐 한 번 보고 대답해라.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니까 늦으면 문자 한 통은 해라. 고맙다는 말 없이 받기만 하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아빠가 챙긴 거다. 이게 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쌓아두면 무기가 되고 그때그때 말하면 그냥 대화가 됩니다. 그래도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그 자리에서 버티지 마세요. 일단 그 방을 나오세요. 현관 밖으로 나가 한 바퀴 걷고 오셔도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와도 됩니다. 분노는 길어야 몇 분이에요. 그 몇 분만 자리를 피하면 칼을 들 일도 소리 지를 일도 없습니다. 참는 것과 자리를 피하는 건 달라요. 참는 건 삼키는 거고 피하는 건 가라앉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욕을 하거나 막 나갈 때는 더 간단합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물건도 부수지 마세요. 낮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 말투로는 대화 안 한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게 소리치는 것보다 셉니다. 선생님이 안 흔들리면 흔들리는 쪽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은 단호히 접으세요. 나가지 마십시오. 그 집은 선생님이 평생 벌어서 마련한 선생님 집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내 집을 비워주면 남는 건 패배감 뿐이에요. 나갈 사람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대신
그 집에서 사는 방식을 바꾸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누구도 못 건드리는 선생님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산책이든 저녁에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든 조깅하며 땀 흘리는 시간이든 모두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식구들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선생님의 시간으로 두세요. 그리고 집안에 선생님 자리를 하나 만드세요. 작은 책상이든 의자든 거기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요. 집이 통째로 전쟁터가 아니라 그 안에 선생님의 섬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자신한테 쓰는 돈도 늘리세요. 10%만 쓰셨다면 이제 20%를 쓰세요.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안 무너지려는 최소한이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힘들 때 혼자 술로 사귀는 버릇은 오래 두지 마세요. 그 마음을 풀 사람 하나, 풀 자리 하나를 만드세요. 혼자 삼키면 그날 밤처럼 또 고입니다. 선생님, 길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도 10년 뒤면 다 떠납니다. 제 살 길 찾아나가고 그제야 선생님이 짊어졌던 무게를 돌아볼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선생님이 병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날 밤 우신 건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자신이 비참해서였다고 하셨어요. 그건 선생님이 아직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만 살아있으면 길은 다시 생깁니다. 그 길은 아이들이 변하기를 기다린다고 열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시 똑바로 서는 날, 바로 그날부터 열립니다. 오늘의 사연, 그리고 다운 선생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가 더 궁금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무너졌던 그 마음은,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날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 그 궁금증을 안고 기다리던 차에 이 아버지께서 짧은 글을 다시 보내오셨습니다. 그날 밤 홀로 흘린 눈물 뒤로 그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도 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걷는데 자꾸만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골맞던 게 터져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쏟아지는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은 누군가를 탓할 대상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저 자신을 안아줘야 한다는 신호였다는 걸요. 이후 제 태도가 달라지자 신기하게도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지만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쉬는 날엔 아내하고 아이하고 셋이서 오랜만에 점심도 먹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아이가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신분증 다시 발급받아라. 통장 다시 만들자.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은행에서 등을 돌리고 나갔던 그 아이가요. 그리고 한 사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날 밤 제가 술에 취해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늘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둘이 동네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부의 작지만 큰 행복이고요. 돌아보면 제가 그 모진 시간을 견딘 건 결국 그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조금 달라지니까 집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제가 다시 똑바로 서는 날, 그날부터 길이 열린다던 선생님의 그 말씀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더 제 인생에 집중하고
저의 행복을 조금씩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깊이 베이고 또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 가족이란 그렇게 모진 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끝내 돌아가는 자리더군요. 부엌에서 칼을 들었던 이야기가 결국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혹시 오늘 그 아버지가 바로 당신 같았다면 부디 혼자 삼키지 마세요. 아주 작은 마음 하나라도 오늘 한번 입 밖으로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다운 선생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